안녕하세요. 2022년 수능 완성 세계지리 16강 평화와 공존의 세계 문제 해설입니다. 1번 그림은 경제통합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공동시장 자유무역협정 중 하나임. 자유무역협정은 경제블록의 통합 단계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해요.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표라 그래야 되나? 그래프라 그래야 되나요? 자료에서 보듯이 1단계 경제 블록 내에 있는 나라들끼리만 관세 철폐를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자유무역협정이죠. 그래서 가가 자유무역협정, 자유라고만 적을게요. 그러면 이제 2단계 관세 동맹을 지나서 3단계가 공동시장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4단계는 완전 경제통합인데 유럽연합이 여기에 해당하죠. 1번 가를 통해 결성된 경제협력체로는 석유 수출국 기구를 둘 수 있다. 석유 수출국 기구는 무역하고 관련된 경제 블록은 아니고요. 그냥 석유라고 하는 어떤 단일 자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생산량을 조절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만든 어떤 경제협력체예요. 경제협력체라기보다는 국제기구죠. 자, 그래서 1번은 잘못된 설명이죠. 자, 자유무역협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게 과거에는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라고 불렸던 경제블록이 있고요. 그게 지금은 이름만 바뀌어서 거의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이 되었죠. 1번은 그래서 잘못된 설명. 2번, 영내 단일 화폐 발행은 나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협력에 해당한다. 잘못된 설명이죠. 4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협력이에요. 단일 화폐를 발행한다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한 국가 입장에서는 자기의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물가가 오르거나 내렸을 때 화폐 발행을 조절한다든지 환율이 된다. 이자율 같은 거, 기준금리 같은 걸 조절한다든지 해가지고 물가를 안정시키거나 경제를 부흥하거나 그런 정책을 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경제 블록에서 공동으로 쓰는 단일 화폐를 자기 나라 화폐로 쓰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경제 정책을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일 화폐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연합 내에서도 유로화를 쓰는 나라는 이제 서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나라가 있지만 동부 유럽은 유럽연합인데도 불구하고 유로화를 쓰지 못하는 나라가 많아요. 그러니까 안 쓴다기보다는 경제가 불안정하거나 그런 나라들한테 유로화를 쓰는 권한을 주지 못하는 거죠. 유로화의 어떤 안정성,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 그래서 2번은 잘못된 설명. 3번, 가는 공동시장, 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잘못된 설명이죠. 4번,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개국 간에는 A가 이루어지고 있다. A가 아니고 영내 관세 철폐 정도.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은 가에 해당하니까요. 그래서 4번도 잘못된 설명이고요. 5번, A에는 역외 공동 관세 부과.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 B에는 역내 생산 요소 자유이동 보장 등이 들어갈 수 있다. 옳은 설명이죠. 이것만 조금만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역내 관세 철폐는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을 예로 들면은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그 경제블록 외부에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있겠죠. 자유무역 협정은 지역 내 국가들끼리 무역을 할 때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1번 국가가 외부에 있는 A 국가랑 무역을 하겠다. 그러면 1번 국가가 독립적으로 역내에 있는 다른 국가하고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관세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협정을 맺을 수가 있죠.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번도 A랑 이렇게 무역을 할 때 1번하고 상관없이 관세율, 세율을 다르게 매긴다든지 독자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A는 역의 공동 관세 부과.
자, 이제 지역 내에 있는 국가들끼리만 관세를 이렇게 철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외부에 있는 국가들하고 무역을 할 때도 관세를 어쨌든 똑같이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폐라는 말이 아니라 공동 관세 부과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무역협정보다는 2단계 관세 동맹이 조금 더 통합 정도가 높은 거죠. 정답은 5번. 2번 가다 경제 블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메르코스루라고 읽기도 하고요. 남미 공동시장이라고도 해요. 뭐 같은 말이죠. 그래서 공동시장이니까 위에서 1번 문제에서 살펴봤던 3단계에 해당하는 경제 블록이네요. 자, 메르코스루는 지도에 표시된 것처럼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이렇게 회원국이 4개예요. 그러니까 남아메리카에 있다 그래서 모두 가입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있으니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보통 이제 약자로 해가지고 아세안이라고 하죠. 회원국은 모두 10개고요. 그 다음에 회원국 안에 있는 이제 인구가 6억 명 후반대로 아마 수능 특강에는 현재 6억 7천만 명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물어보는 경제 블록 가운데서는 회원국 인구가 제일 많다.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다는 뭐 유럽연합이죠. 설명할 것도 없네요. 자, 1번 가는 석탄, 철강 공동체를 모체로 한다. 이건 유럽연합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2번 나는 정치적 통합을 위한 입법부를 두고 있다. 아니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걸 두고 있는 건 유럽연합이에요. 유럽연합은 이제 경제 블록을 넘어서 정말 하나의 유럽이 되겠다고 나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유럽연합, 연합에서 겹치잖아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궁극적으로는 유럽연합처럼 되려고 그래요. 하지만 아직은 이제 그러지 못하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게 별도의 이런 이제 행정기관, 뭔가 행정기관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국가를 초월하는 그런 이제 기관은 없는 거죠. 그래서 2번 잘못된 설명이고요. 3번 다는 역외 무역액보다 역내 무역액이 많다. 옳은 설명이죠. 자, 유럽은 선진국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비교적 면적이 좁은 대륙인데 국가 수가 되게 많아요. 국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안에 있는 국가들끼리 서로 무역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다른 지역, 뭐 미국이나 중국이랑도 물론 무역을 많이 하겠지만 지역 내의 무역액이 지역 외 무역액보다 더 많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4번 가는 다보다 역내 총생산이 많다. 말도 안 되는 설명이고요. 다는 나보다 총인구가 많다. 잘못된 설명이에요. 자, 유럽연합이라 그래가지고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가 회원국 아니죠. 회원국인 건 아니죠. 그래서 인구를 말할 때는 그냥 이렇게 총인구, 유럽의 총인구를 말할 때는 대표적으로 러시아가 유럽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 뭐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뭐 여기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유럽에 포함이 되잖아요. 유럽 인구에 포함이 되는데 유럽연합 회원국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연합은 회원국의 인구가 4억 명이 조금 넘는 정도예요. 그리고 이 정도는, 이 수준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보다도 적어요.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5번은 잘못된 설명. 3번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라는 각각 AD 경제 블록 내 국내 총생산 1위 국가 중 하나임.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먼저 볼게요. 경제 블록별 회원국 수라고 되어 있는데 자, C는 무려 회원국이 27개, 유럽연합이죠. U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D는 3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미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B는 10개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그 다음에 A는 3번 문제에서 다루었던 남아메리카 공동시장이에요. 메르코스루. 그래서 여기는 남이라고만 적을게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경제 블록 내 국내 총생산 1위 국가를 또 제시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찾아볼게요. 자, 먼저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에서
국내 총생산이 제일 많은 국가는 당연히 미국이고요. 그 다음 유럽에서 국내 총생산이 제일 많은 국가는 독일이에요.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인구 규모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1인당 GDP, 국내 총생산도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독일이고요. 그 다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은 싱가포르가 제일 많지만 근데 인구 규모가 싱가포르는 너무 적죠. 도시국가다 보니까. 그래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국내 총생산이 제일 많은 지역 국가는 인도네시아예요. 인구가 무려 2억 7천만 명 가까이 되니까.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공동시장에서 경제 규모가 제일 큰 나라는 브라질이죠. 인구가 2억 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2억 명이 넘죠. 2억 명쯤 되다 보니까 경제 규모가 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가나, 다라 국가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가는 미국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3차 산업의 생산액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경제가 아직 덜 발달된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나하고 다는 경제 규모에 있어서 다가 더 크죠. 다가 더 크죠. 그래서 그걸 보고서 다가 독일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인구가 8천만 명 정도인데 브라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쵸? 인구가 뭐 2배 조금 넘게 차이가 나는데 1인당 GDP, 1인당 국내 총생산을 보면 독일이 완전 선진국이잖아요. 그에 비해서 브라질은 이제 이미지가 뭐 이렇게 빈민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가난한 나라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걸 뭐 외우거나 그러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저개발 국가에서 올림픽을 열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올림픽이 안정적으로 유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IOC에서는 올림픽을 치를 역량이 있는 나라한테 그렇게 이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브라질은 완전 못 사는 나라는 아니다. 자, 참고로 이제 1인당 국내 총생산을 보면 그래도 그 나라의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경제가 발달했는지 대충은 알 수 있잖아요. 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약 6,800달러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약 3,800달러예요. 그리고 독일이나 미국은 4만 달러가 훌쩍 넘어가고요. 미국은 6만 달러도 넘어가요. 그래서 미국, 독일, 브라질, 인도네시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선택지 볼게요. 1번 가에는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가 있다. 뉴욕이 있다.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 아니고요. 그 다음 2번 다라는 모두 유라시아 대륙에 위치한다. 잘못된 설명이죠. 잘못된 설명이 아니라 맞는 설명이죠. 독일은 유럽에,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 있죠. 그래서 정답이 아니고요. 3번 다는 나보다 독일은 브라질보다 국토 면적이 넓다. 잘못된 설명이니까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위에서 앞에서 서로 연결시켰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바르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 5번 C는 유럽연합은 A. 남아메리카 공동시장보다 제조업 수출액이 많다. 당연히 옳은 설명이죠. 정답이 아니겠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 4번 다음은 가 환경 문제와 관련된 신문 기사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왼쪽 거 볼게요. 날짜는 1997년 일본에서 열린 가 방지회의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기억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하여 온실효과 유발의 원인인 6종류의 온실가스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배출 감축 목표를 지정하고 있다. 기억은 1992년 5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된 유엔 기후변화 협약의 실천을 위한 의무 조항을 규정한 세계 최초의 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가는 기후변화가 될 거고요. 지구온난화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억은 교토 의정서가 되겠죠. 교토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 오른쪽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가운데 첫 업무로 디귿 복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디귿은 일단 뭘까요? 2017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미국의 탈퇴를 선언하여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디귿은 2015년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회의 주최자인 프랑스 외무부 장관 로랑 파비우스는 야심차고 균형 잡힌 이 계획은 가에 있어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한 바 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와 관련된 어떤 협약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주최자가 프랑스죠. 그래서 디귿은 파리 협정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보기 볼게요. 기억, 가로 인해 고산식물의 분포 고도 하한선이 낮아지고 있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이렇게 높은 산이 있을 경우 고산식물은 어느 기준선을 내서부터 위쪽으로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사는 게 고산식물이죠. 고산식물이 이렇게 높은 곳에 사는 결정적인 이유는 기온이 낮은 곳에서 상대적으로 잘 성장하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야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구의 기온이 올라간다. 그러면 고산식물이 사는 범위는 과거에는 여기까지 고산식물이 살 수 있었다면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 이렇게 이 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 선을 해발고도 하한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해발고도 하한선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고 있다. 기억은 잘못된 설명이네요. 니은, 기억을 통해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었다. 교토오정서에서 처음 도입되었어요. 다음 니은은 성층권의 오존 농도를 감소시키는 주요 물질이다.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죠. 성층권의 오존 농도를 감소시키는 주요 물질은 염화 플로리화탄소. 리을, 디귿의 법적 구속력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옳은 설명. 교토의정서는 이게 처음부터 강하게 하면 반발이 너무 심할 수 있잖아요. 무리도 따를 거고요. 그래서 교토의정서에서는 일부 선진국에만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이제 정해놨어요. 줄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러고 나서도 지구의 기온이 계속 올라가니까 지구온난화가 계속 심해지니까 파리 협약에서는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에 대해서 강제로 이제 제한을 걸어놓은 거예요. 좀 더 이제 구속력이 커진 거죠. 자, 그래서 니은, 리을이 옳은 설명. 정답은 4번이네요. 5번. 5번은 국어 문제에 가까운 것 같아요. 짧은 국어 문제. 다음 글을 토대로 할 때 지도의 A2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해류는 바람, 조석, 염도와 온도차로 움직이며 큰 규모로 지속적으로 회전하는 해류들이 모여 환류 체계를 이룬다. 북태평양 환류와 북대서양 환류는 시계 방향으로 순환하는 반면 남태평양 환류, 남대서양 환류는 반시계 방향으로 순환한다. 무역풍이 불면서 적도에 있는 해류가 서쪽으로 흐르고 편서풍이 불면서 이 해류가 동쪽으로 이어져 흐르는 과정에서 남반구와 북반구의 위치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쓰레기는 이러한 환류를 따라 모여드는 모습이 관찰되는데 그 이유는 해류가 환류의 중심으로 모여들면서 침강하기 때문이다. 해류를 타고 온 쓰레기는 해수를 따라 아래로 가라앉지 못하고 표면에 그대로 떠있게 되면서 계속해서 모여 쓰레기섬이 형성된다. 보기, A는 중위도에 위치하므로 이곳에서 해류 이동은 무역풍보다 편서풍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옳은 설명이죠. 해류는 결국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바닷물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A는 여기 위도를 보면 알겠지만 30도와 60도 중간이니까 중위도 지역, 편서풍이 부는 위도대죠. 기억은 옳은 설명. 니은, B에 있는 쓰레기는 대체로 동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자, 적도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위에 있는 이제 제시문을 바탕으로 남태평양 쪽의 해류의 흐름을 그려보면 적도 근처에서는 무역풍 때문에 해류가 이렇게 이동할 거고요. 그 다음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대륙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고위도 지역 남쪽으로 흐를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위도가 높아지면 이제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해류가 이렇게 가다가 다시 원래 지역으로 돌아오게 돼요. 자, 이걸 환류라고 표현했고요.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회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B 지점에서는 쓰레기는 대체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서쪽으로 이동하겠네요. 그다음 디귿 C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해류가 지날 것이다. 한류가 지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사막이 만들어진다. 옳은 설명이죠. 리을 쓰레기섬은 D보다 E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잘못된 설명이죠. 해류가 흐를 때 해류가 되게 약한, 거의 흐르지 않는 그 가운데 부분에 지금 쓰레기섬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옳은 설명 2번이네요. 6번 다음 글의 가나 환경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사막과 산성비 중 하나임. 선박에 설치되는 스크러버는 가의 주요 원인 물질인 황산화물의 저감을 위한 장치로 가는 산성비가 되겠네요. 배기가스 내 황산화물을 알카리성인 해수를 이용해 씻어내는 역할을 한다. 국제해사기구가 2020년 1월 도입한 환경규제 시행에 따라 선박회사들은 의무적으로 선박 연료유의 황산화물 배출량을 기존 3.5%에서 0.5% 이하로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스크러버의 설치 필요성이 커졌다. 방울 물주기 기술이 나는 이제 사막화가 될 거고요. 사막화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각광받고 있다. 이스라엘 기업인 엔사가 특허를 획득한 이 기술은 작물 옆에 직경이 5에서 20mm인 호스에 1mm 이하의 구멍들을 뚫어 물이 한 방울씩 유출되게 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작물에만 물이 스며들게 할 수 있어 증발되거나 다른 토양으로 흘러가는 물을 줄일 수 있다. 1번 가는 과도한 농경과 목축, 산림 벌채 등이 주요 원인이다. 잘못된 설명이죠. 화석 에너지를 많이 써서 산성비가 내리는 거예요. 자, 이건 나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 2번 나는 산림의 고사, 건축물의 부식을 유발한다. 이건 산성비에 대한 이야기. 3번 가는 나보다 주로 수목 밀도가 낮은 기후 지역에서 피해 발생 정도가 심각하다. 잘못된 설명이죠. 이건 사막화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 4번 나는 가보다 사해일지대의 난민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옳은 설명. 정답은 4번. 5번 가는 사막화, 나는 산성비다.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네요. 7번 다음은 수행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한 학생들의 대화 장면이다. 기억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에서는 브라질 쪽이네요. 거의 적도 근처니까 아마존강 유역의 열대우림 지역이 되겠네요. A에서는 열대림 파괴로 생물종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어.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볼게. B는 아프리카 서안, 서쪽 움푹 들어간 기니만 연안, 나이지리아 쪽이죠. B에서는 석유 개발 과정에서 기름 유출이 심각하다고 해. 특히 보존 가치가 높은 습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 조사해 볼까 해. C는 남극이네요. 남극 상공에 오존층의 구멍이 크게 나타난 것을 위성 사진으로 본 적이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찾아볼게. 1번 기역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강우 시 토양 유실 가능성이 높아진다. 열대림이 파괴되면 당연히 토양이 빗물에 씻겨 내려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잘못된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은 아니죠. 그 다음 2번 기역은 남북 회기선이 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잘못된 설명이죠. 남북 회기선이 지나는 지역은 건조 기후가 대체로 나타나잖아요. 열대림 파괴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 3번 니은을 보호하기 위해 람사르 협약이 체결되었다. 습지 보호 옳은 설명. 정답은 아니고요. 그 다음 4번 디귿은 주로 염화 플로린화 탄소에 의해 파괴된다. 옳은 설명. 그 다음 5번 디귿이 파괴되면 피부암, 백내장 발병률이 높아진다. 정답은 2번. 8번 다음 자료의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국기만 보고 어느 나라인지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긴 쉽지 않죠. 밑에 있는 설명 볼게요. 난민 관련 국가 정보,
주로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 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배타적인 정책을 취하면서 난민이 증가하였다. 2020년 기준 약 11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다. 이것만 보고도 이제 가는 미얀마라는 거 알 수 있네요. 미얀마 로힝야족. 최근에 기출문제에서 많이 물어봤던 내용이죠. 위에 노란 줄은 단결을, 가운데 초록 줄은 평화와 자연의 풍요로움을, 아래의 빨간 줄은 용기를, 하얀색 별은 영원한 존재를 상징한다. 중앙에 별이 있는 형태는 같은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국가인 베트남과 비슷하다. 2011년부터 이어져 온 정부군과 반군 간의 내전으로 인해 국내 정세가 불안하다. 2020년 기준 약 67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다. 세계 1위 난민이 많이 발생한 이 나라는 시리아죠. 시리아. 위에 빨간 줄은 용기를, 가운데 하얀 줄은 순결과 밝은 미래를, 아래 검은 줄은 과거의 억압을 의미한다. 별의 초록색은 예언자 무함마드를, 두 개의 별은 아랍연합공화국을 이루고 있었던 이집트와 본국을 의미한다. 다 유럽과 아시아의 길목에 위치하여 아시아에서 유럽으로의 난민 유입을 크게 줄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2020년 기준 세계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는 국가이다.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자, 시리아하고 튀르키예는 국경이 맞닿아 있고요. 시리아에서 발생한 난민이 터키로 가장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난민이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는 시리아, 그리고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는 국가는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되겠죠. 빨간색 바탕에 흰 초승달과 별로 이루어져 있다. 이스탄불을 수도로 하던 오스만 제국의 술탄 셀림 3세 통치 시기인 1793년에 국기의 기본틀이 만들어졌고 새롭게 국가를 건설하면서 지금의 국기가 사용되어 왔다. 보기, 가는 주민의 대다수가 불교를 믿는다. 옳은 설명이죠. 미얀마 불교. 동남아시아 쪽 인도차이나 반도는 불교. 니은, 나는 서남아시아에 위치한다. 시리아, 서남아시아. 맞죠? 그다음 디귿, 다는 계절풍을 이용한 벼농사가 활발하다. 튀르키예는 벼농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죠.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니까 밀농사를 주로 지어요. 그 다음 리을, 가의 수도는 다의 수도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잘못된 설명이죠. 가 미얀마는 저위도에 있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서 연교차가 작고요. 그 다음에 튀르키예는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거의 같죠. 그래서 중위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연교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리을은 잘못된 설명. 정답은 1번. 9번.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 장면이다. 가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 A2에서 고른 것은? 이것은 두 종교를 워드 클라우드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를 두 종교 간 갈등 지역은 가입니다. 자, 왼쪽은 히잡, 메카, 모스크, 이슬람교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탈무드, 유대인, 유대교가 되겠네요. 자, 이슬람교와 유대교 사이에 갈등이 심각한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방이죠. 그래서 B, 정답은 2번이네요. 10번, 지도의 AF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벨기에, 남과 북이 이제 쓰는 언어가 달라서 갈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쿠르드족이죠. 서남아시아에 약 3천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인구가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의 국가가 없죠. 그래서 좀 서러움을 많이 겪는 소수 민족이에요. 그 다음에 C는 수단과 남수단, 그 다음에 D하고 E는 신장 위구르족, 그 다음에 E는 티베트 자치구죠. 그래서 선택지 볼게요. 1번 A는 두 부편 종교 간 분쟁 지역이다. 종교 분쟁이 아니라 언어 간 갈등이죠. 물론 언어가 다른 지역들끼리 경제 격차가 나아가는 것도 한 원인이고요. 그 다음 2번 B의 주민 대다수는 크리스트교 신자이다. 쿠르드족은 서남아시아에 있죠.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어요. 아마 종교마저 달랐으면 어마어마한 이제 주변 나라들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을 텐데 물론 지금도 핍박을 많이 받지만요. 그다음 3번 C는 문화적 차이 외에도 에너지 자원이 분쟁의 중요한 원인이다. 옳은 설명이죠. 사실은 언어 갈등,
또는 뭐 종교 갈등이라고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서로 어떤 경제적 이익 같은 게 없으면 사실 사람이 싸울 일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경제적인 문제를 끼고 있어요. 특히 수단하고 남수단은 국경 지대에 석유가 많이 매장이 되어 있어서 이걸 둘러싸고 갈등이 되게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F에서는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운동이 나타나고 있다. F는 안 했네요. 자, F는 남중국해 남쪽에 있는 난사군도인데 여기는 뭐 분리독립 그런 게 아니라 영유권 분쟁이죠.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고요. 5번 E는 D보다 지역 내 이슬람교 신자 비율이 높다. 거꾸로 되어 있죠. 신장 위구르 지역은 위구르족 이슬람교를 주로 믿고요. 그 다음에 티베트 고원은 티베트족 불교를 주로 믿어요. 설명이 반대. 정답은 3번.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 해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